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식 칼럼니스트가 칼럼 하나로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한국 시골에서 본 잡초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잡초라 여겼던 풀에서 미식의 본질을 배웠다는 그녀의 고백은 프랑스 요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는 지금 단순한 맛을 넘어 삶의 방식을 말하는 음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 프랑스 기자가 마주한 조용하고도 놀라운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식문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주간지 칼럼니스트 마르셀린 듀퐁입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저를 기다리고 어떤 재료는 제 칼럼 한 줄로 유럽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솔직히 말하자면 음식 앞에서 자부심이 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식탁 위에서 세계를 리드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을 처음 찾은 건 봄이 막 시작되던 3월 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봄 식재료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았고 그곳에서 생전 처음 보는 요리를 만났어요. 커다란 도자기 접시에 담긴 연두색의 얇고 투박한 전. 그 위엔 풀이 널찍하게 얹혀 있었고 향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생소했죠. 마치 숲속의 이슬을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쌉싸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묻자 통역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쑥입니다.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프랑스에선 이런 향초는 대부분 잡초로 분류되거든요. 요리에 쓴다기보다 제거의 대상이죠. 제 어린 시절 할머니가 정원에서 매일같이 뽑아내던 풀 중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런 것을 그것도 국제 심포지엄에서 자랑스럽게 내놓다니.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은 이 요리가 한국의 봄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나물 문화는 한식의 뿌리이며 쑥은 수천 년 동안 민간에서 쓰여온 약초이자 생명 식재료라는 설명도 덧붙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래서 이걸 진짜 먹는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쑥은 부드럽고 풋풋한 향을 가졌지만 동시에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라면 이걸 보완할 크림이나 육수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걸 있는 그대로 전으로, 밥으로, 찌개로 즐기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이 풀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행사장 옆 부스에서 만난 요리 연구가 김소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쑥은 봄의 언어예요. 겨울을 견뎌낸 몸이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기운 같은 거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동시에 강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지 요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서울 체류 일정을 과감히 줄이고 이 쑥이라는 풀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 남쪽 시골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전라남도 한평이라는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프랑스에서 받은 어떤 미식 교육보다도 더 깊은 배움을 얻게 됩니다. 쑥은 단지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평에 도착한 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호텔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아직 4시 반. 프랑스 같았으면 이 시간에 누가 깨어 있을까 싶었지만 놀랍게도 마을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쑥을 캐러 간다는 마을 이장님 최명호 씨가 저를 데리러 왔죠. 그는 낡은 승합차 창문을 내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일터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사방이 탁 트인 들판이었어요. 마치 바다 같은 풀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밭 사이로 구부정한 실루엣들이 보였죠. 이미 일을 시작한 노인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벌써 나와 계시네요. 최명호 씨가 말했고 저는 그제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머니들이었어요. 하나같이 70대, 8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 허리를 굽히고 쑥을 캐고 있었죠. 그들 나이가 몇 살인가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강순자 할머니가 올해 84세시고 김영래 할머니는 79세, 박명자 할머니는 81세. 최명호 씨가 하나하나 이름과 나이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이에 은퇴한 지 20년도 더 됐을 텐데 말이죠. 저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낮은 대화 소리와 함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쑥이 뿌리째 뽑히는 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기자입니다. 제 인사에 가장 가까이 있던 할머니가 허리를 펴고 바라봤어요. 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놀랍도록 맑았죠.
아이고, 외국에서 왔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왔어? 순수한 의문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이 오늘 아침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쑥이 궁금해서 왔어요. 이 풀이 왜 중요한지, 왜 이렇게 일찍부터 캐야 하는지. 제 말에 주변 할머니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김영래 할머니가 대답해 주셨죠. 아침 이슬 맞은 쑥이 제일 좋지. 해 뜨면 향이 날아가 버려. 그래서였군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이유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쑥을 캐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할머니들의 손놀림은 경이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들은 쑥을 보자마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구별해내고 한 손으로는 줄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뿌리 근처를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쑥이 흙과 함께 뽑혔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가위로 자르면 맛이 달라져. 박명자 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채집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어요. 1시간쯤 흘렀을까 제 허리는 이미 아팠습니다. 단 1시간만 쑥을 캤을 뿐인데 등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웠고 손끝은 차가웠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쉬지 않고 계속했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이렇게 일하실까? 보통 새벽 4시부터 9시까지요. 그러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또 나오시죠. 최명호 씨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을 향한 존경심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런 고된 일을요. 제 질문에 강순자 할머니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쑥은 우리한테 그냥 풀이 아니여. 우리 목숨 살린 은인이제. 그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음을 직감했어요. 쑥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이들의 삶과 뒤엉켜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목숨을 살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 질문에 할머니들은 쑥을 캐던 손을 멈추고 앉으셨습니다. 따라 앉은 저에게 강순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쟁 때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의 눈빛이 멀리 과거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저는 숨을 죽였어요. 내가 15살 때였어. 6.25가 터졌지. 우리 마을에 폭격이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다리에 파편을 맞았어. 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뜨거운 아침 햇살 아래 갑자기 찬 기운이 돌았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할머니가 쑥을 뜯어오라고 했어. 그래서 뜯어왔더니 쑥을 비벼서 상처에 붙이더라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피가 멎었지. 김영리 할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쑥은 지혈에 좋아. 나도 어릴 때 산에서 굴러서 무릎이 찢어졌는데 쑥즙으로 지혈했지.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자연 약초의 효능을 활용하는 일은 드문데 이분들은 수십 년 전부터 약초의 효능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요. 박명자 할머니가 이어받았습니다. 배가 아플 때도 쑥차를 마셨고 몸이 차가울 때도 쑥을 달여 마셨지. 특히 여자들 생리통에는 쑥이 최고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쑥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국이 없던 시절, 병원이 멀던 시절, 이들의 생존을 도운 만능약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굶주림이었어. 최명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이 지역은 한국 전쟁 때 피해가 컸어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죠. 그때 사람들은 쑥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랬지. 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리쌀 한 줌에 쑥을 섞어서 죽을 끓였어. 그게 하루 세 끼였지. 쑥이 없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거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잡초로 취급받던 이 풀이 여기서는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던 거예요. 마르셀린 씨,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쑥이 나와요. 최명호 씨가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단군의 어머니가 곰이었는데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을 견디며 인간이 되었다고 해요. 5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생존에 쑥이 함께했다는 뜻이죠. 그 순간 저는 이 풀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쑥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김영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약국에 가면 다 있으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알지. 이 쑥 한 줌이 얼마나 귀한지. 할머니의 손이 쑥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들에게 쑥은 단순히 봄나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였고 기억이었으며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가 다 이 풀에 있어. 강순자 할머니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프랑스 요리의 역사가 고급 식재료와 화려한 기술에 있다면 한국의 식문화는 생존과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요리 철학에 균열이 생겼어요. 할머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이 쑥으로 어떤 음식들을 만들었는지요? 제가 묻자 할머니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쑥떡, 쑥전, 쑥국, 쑥밥 없는 게 없지. 박명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도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쑥으로 만든 술 이야기를, 또 다른 할머니는 쑥으로 만든 차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할머니들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쑥을 캐면서도 때로는 웃고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쑥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삶의 역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지금 왜 이 할머니들은 여전히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계신 걸까요? 쑥밭 옆에는 작은 그늘막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할머니들이 하나둘 그곳으로 모여들었어요. 휴식 시간이었죠. 제게도 참으로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단 몇 시간의 쑥 캐기였지만 저는 이미 전신이 아팠거든요. 그늘 아래 앉은 김영래 할머니가 갑자기 끙 하는 소리를 내며 손목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할머니의 오른손이 붕대로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손이 다치셨네요? 제가 묻자 김영래 할머니는 손을 감추듯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큰 병원 갔더니 손목 인대가 끊어졌다 하던데 뭐 어떨 때는 괜찮다가 또 어떨 때는 이래 아프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대가 끊어진 손으로 몇 시간씩 쑥을 캔다니. 김영래 할머니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오히려 웃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일 못하면 어떻게 살아? 이 나이에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동의하듯 웃었어요. 그러다 문득 박명자 할머니가 바지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무릎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죠. 나는 이거 인공관절 수술했어. 1년 전에 의사 선생은 일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와. 안 그러면 바보처럼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순간 할머니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강순자 할머니는 척추 디스크로 고생한다고 했고 또 다른 할머니는 당뇨로 발가락 감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매일 새벽에 나와 쑥을 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일을 계속하세요? 제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강순자 할머니가 먼저 대답했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살고 싶어. 그 말에 모든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이 고된 노동을 감내하는 이유였습니다. 김영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올해 쑥으로 번 돈이 한 260만 원 정도 될 거야. 많지는 않지. 그래도 내가 번 돈이잖아. 내 손으로. 260만 원. 프랑스 화폐로 약 1800유로 정도입니다. 이 할머니들이 새벽부터 허리 굽혀 일해서 버는 금액이 이것이라니. 저는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박명자 할머니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사람 구실하는 것 같아서 좋아. 아프면 뭐해, 일은 해야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프랑스의 노인들은 은퇴 후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곳의 할머니들은 80대가 넘은 나이에도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된 노동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힘들진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강순자 할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밤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파. 그래도 아침이 되면 또 나와. 왜냐하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거워.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햇볕 좋은 날 쑥 향기 맡으면서 일하면 그게 약이야.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100배 낫지. 그 순간 저는 이분들의 노동이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지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수단이었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최명호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마을에 요양원도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이 가길 원치 않아요. 여기서 쑥을 캐는 동안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잡초와 노인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치 없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여기서는 존엄과 자존심의 원천이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할머니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김영리 할머니는 아픈 손목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쑥밭으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안타까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시간이 지났을까요? 점심 먹으러 갑시다. 최명호 씨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진짜 시골 밥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제가 프랑스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식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명호 씨를 따라 도착한 곳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낮은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는 낮은 평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많이 시장하셨죠? 문을 열고 나온 분은 박명자 할머니의 언니인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오전 내내 쑥을 캐지 않고 이 식사를 준비했다고 해요. 저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평상에 앉았습니다. 와, 이게 다 쑥으로 만든 음식인가요? 제 눈앞에 펼쳐진 밥상은 그야말로 초록색 잔치였어요. 연두빛 쑥밥, 노릇하게 부쳐진 쑥전, 쑥을 넣어 끓인 된장국, 쑥을 섞어 만든 두부조림까지 모든 요리에 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오늘은 특별히 손님이 왔으니 쑥의 모든 걸 보여드리려고 했어. 박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재료로 이렇게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니. 프랑스 요리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자, 먼저 쑥밥부터 먹어보세요. 최명호 씨가 권했고 저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쑥밥은 생각보다 향이 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입안에 퍼졌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면서도 끝에는 약간의 쌉싸래함이 남았습니다. 어떠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놀랍네요. 쌀과 쑥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줄은 몰랐습니다. 제 말에 할머니들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어서 쑥전을 맛보았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죠. 반죽에 섞인 쑥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해요. 프랑스의 크레이프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맛이네요. 그럼 이것도 좀 먹어보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작은 그릇을 내밀었어요. 꿀에 쑥을 개어 만든 쑥떡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함과 쑥의 향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네요. 마치 이야기를 먹는 것 같아요. 제 말에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음식은 다 이야기가 있지. 이 쑥떡은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거예요. 봄이 오면 어머니는 항상 첫 쑥으로 떡을 해주셨어. 그래서 나한테는 이 맛이 봄의 맛이야. 그녀의 말에서 저는 음식과 기억의 연결고리를 발견했어요. 프랑스 요리가 기술과 예술성을 추구한다면 이곳의 음식은 기억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할머니들은 저마다의 쑥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쑥으로 만든 찜질팩으로 아픈 허리를 치료했던 이야기, 아이들 배앓이에 쑥차를 먹여 낫게 했던 이야기, 쑥을 넣은 된장으로 겨울을 났던 이야기까지. 프랑스에서는 이런 식재료로 무슨 요리를 만드나요? 강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에서는 쑥 같은 풀은 요리에 거의 쓰이지 않아요. 우리는 주로 고기, 생선, 야채를 중심으로 요리하죠. 그리고 소스가 중요해요. 풀의 향을 살리기보다는 복잡한 조리 과정을 통해 맛을 만들어냅니다. 복잡하게 하면 뭐해? 음식은 본연의 맛이 중요한 거지. 김영리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프랑스 요리의 복잡성이 갑자기 인위적으로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물을 마실 때 박순자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르셀린 씨, 이제 우리 쑥이 그냥 잡초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쑥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삶이고 역사고 지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봄 그 자체예요. 제 말에 할머니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점심 식사는 저의 미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음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맛의 예술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다시 마을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쑥을 다듬고 포장하는 작업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최명호 씨가 차를 몰며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들의 또 다른 재능을 보게 될 겁니다. 포장 작업장에서는 절대 저울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저울 없이요? 그럼 어떻게 정확한 무게를 맞추나요? 할머니들의 손이 저울보다 정확하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직접 목격하게 될 예정이었죠. 작업장은 마을 공동시설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어요. 할머니들은 이미 테이블에 둘러앉아 분주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오전에 캔 쑥을 선별하고 포장해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보내지죠. 최명호 씨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들은 오직 손으로만 쑥을 분류하고 묶고 있었죠. 저기 보세요. 최명호가 가리킨 곳에서 강순자 할머니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바구니에서 쑥을 한 움큼 집어들더니 순식간에 그것을 여러 묶음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아 옆으로 밀었습니다. 저게 다 200g씩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럴 리가요. 어떻게 손으로? 제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자 최명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인해 보실래요? 그는 한 봉지를 집어 작업대 뒤편에 있던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았어요. 디지털 숫자가 올라가더니 멈췄습니다. 198g. 오차가 겨우 2g이었어요. 믿기지 않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강순자 할머니는 제 반응에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어요. 이 손이 20년 넘게 쑥을 만져왔어.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럼 한번 해봐. 강순자 할머니가 쑥을 한 더미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따라 쑥을 집어들었어요. 손바닥 위에 무게를 가늠해보려 했지만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200g일까요? 제가 들고 있는 쑥을 저울에 올려보니 347g이었어요. 너무 많이 집었습니다. 다시 시도했을 때는 124g. 할머니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이건 감각이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김영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쑥은 손에 쥐었을 때 뿌리 쪽이 약간 묵직해. 그리고 잎사귀 부분은 가벼워. 그걸 느껴야 돼. 할머니의 손길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쑥을 5묶음으로 나누더니 각각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하나를 저울에 올려보니 정확히 200g이었습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네요. 제 말에 김영래 할머니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뭐가 예술이야? 살기 위해 배운 거지. 그 순간 저는 이 할머니들이 가진 지혜의 깊이를 새삼 느꼈어요. 그들의 손에는 현대 기계보다 정확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기술이었죠. 작업장 구석에서는 다른 할머니들이 쑥을 선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쑥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시든 잎이나 흙이 묻은 부분을 정성스레 제거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상품성 없는 쑥은 골라내세요. 소비자들이 받아볼 쑥은 모두 최상품이어야 하니까요. 최명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분류 작업이 아니라 장인 정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을 모두 기계가 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보니 기계는 절대 할머니들의 눈과 손을 대체할 수 없어요. 최명호 씨가 말을 이었어요. 기계는 크기와 색만 볼 수 있지만 할머니들은 쑥의 상태, 향, 심지어 생명력까지 느끼거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프랑스 미식의 세계에서도 최고의 요리사들은 기계적 정확성보다 감각을 중시하죠.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농작물 선별에서 장인 정신을 만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박명자 할머니가 작업 중에 신기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쑥을 묶다가 갑자기 한 줌을 따로 분류했어요. 이건 왜 따로 놓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씨앗용이야. 내년에 심을 거야. 이 쑥이 특별히 향이 좋고 부드러워.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수천 개의 쑥 중에서 씨앗용으로 적합한 것을 직감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었어요. 그것은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 할머니들은 눈으로만 보지 않아요. 손끝으로 느끼고 코로 맡고 때로는 맛보면서 쑥을 선별하지요. 최명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테루아, 즉 프랑스 미식에서 말하는 땅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온몸으로 자연을 읽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한창일 때 갑자기 한 할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급하게 들어왔어요. 큰일 났어. 그 잡초가 또 퍼지고 있어. 모든 할머니들이 작업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최명호 씨가 제게 설명했어요.
쑥밭에 요새 다른 잡초가 자꾸 퍼지고 있어요. 이 잡초가 쑥의 생장을 방해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할머니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일어섰습니다.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할머니들이 일제히 작업장을 나섰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최명호 씨는 걸음을 재촉하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들어 외래종 잡초가 마을 쑥밭을 위협하고 있어요. 쑥보다 빨리 자라서 햇빛과 영양분을 빼앗거든요. 우리는 아침에 작업하던 쑥밭과는 다른 마을 뒤편의 넓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쑥 사이로 붉은 빛이 도는 풀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었죠. 저게 바로 문제의 잡초입니다. 서양등 꼴나물이라고 해요. 북미에서 들어온 외래종인데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최명호 씨의 말에 저는 잡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양등 꼴나물은 보기에도 강인해 보였어요. 줄기가 굵고 단단했으며 잎이 넓어 주변의 다른 식물들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풀은 정말 골치 아파. 강순자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 잡초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뿌리째 잡아 뽑았습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인지 할머니의 얼굴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거 안 뽑으면 우리 쑥이 다 죽어버려. 할머니들이 모두 손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잡초 제거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작업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뿌리가 끊어졌어요. 제가 잡초 하나를 뽑다가 줄기만 뽑히고 뿌리가 땅 속에 남았습니다. 박명자 할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언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야 해. 이렇게. 할머니는 잡초 밑동을 단단히 잡고 천천히 비틀면서 당겼습니다. 그러자 뿌리째 뽑혔어요. 할머니의 손에는 30cm가 넘는 긴 뿌리가 달린 잡초가 들려 있었죠. 와,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군요. 그래. 그래서 위험한 거야. 표면만 보면 몰라. 밑에서는 이렇게 쑥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지. 김영리 할머니의 말에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 그것은 마치 우리 삶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이 잡초가 언제부터 문제가 됐나요? 제가 묻자 강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한 5년 전부터일까? 처음엔 몇 개 안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아졌어. 한 번 자리 잡으면 물불 안 가리고 퍼져. 제초제는 안 쓰시나요? 그럼 쑥도 같이 죽지. 그리고 우리 쑥은 약초잖아. 거기에 화학약품을 쓰면 어떡해? 할머니들에게 제초제 사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지배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방식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2시간 가까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 잡초 제거 작업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단순히 잡초를 뽑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잡초도 뭔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최명호 씨가 대신 대답했어요. 실은 서양등 꼴나물도 약효가 있다고 해요.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는 약초로 쓰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쑥의 천적이니까요. 그 말에 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효가 있건 말건 우리 쑥을 해치는 건 용서 못해. 이건 우리가 대대로 지켜온 터전이니까. 그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동의했어요. 저는 그제야 이들에게 쑥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쑥은 이들의 정체성이고 삶의 역사였던 거예요. 작업이 한창일 때 김영래 할머니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땅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야. 잡초만 없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 적당히 있어야 땅이 건강해.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프랑스의 와인 산지에서도 비슷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적당히 고생해야 좋은 포도가 열린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뽑지 않아. 박명자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쑥을 직접 위협하는 것만 뽑지. 나머지는 놔두고. 그들의 철학은 자연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방식이었어요. 특정 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이 할머니들이 수십 년간 터득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우리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땀에 젖은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저 역시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오늘 마르셀린 씨가 보고 들은 건 우리 마을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최명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건 평범함 속의 위대함이에요. 제가 프랑스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삶의 철학이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그리고 며칠 후에는 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이 경험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가방 안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챙겨준 작은 쑥 모종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리에 심어봐요. 그녀가 말했죠. 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작은 모종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 같았어요.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아파트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어요. 한평에서 가져온 쑥 모종입니다. 처음에는 시차 적응이라도 하듯 축 처져 있던 쑥이 이제는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너도 이곳에 적응하고 있구나. 매일 아침 쑥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라는 한국의 쑥. 그 모습이 마치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편집장에게 제출한 칼럼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원래는 한국의 봄 식재료에 관한 짧은 칼럼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출한 것은 잡초를 통해 본 삶의 철학이라는 긴 시리즈물의 첫 호였죠. 정말 인상적인 글이야, 마르셀린. 편집장은 제 원고를 읽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다음 호에는 더 깊이 파고들어보지 않겠어? 우리가 잡초라 부르던 것들의 가치에 대해.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우리는 잡초라 불렀고 한국은 보물이라 불렀다. 이 글에서 저는 한평의 할머니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자부심은 기술과 예술성에 있다. 하지만 한국의 쑥밭에서 나는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생존과 지혜,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이다. 글을 쓰면서 저는 계속 한평의 풍경을 떠올렸어요. 새벽 이슬을 맞으며 허리 굽혀 일하는 할머니들, 아픈 손으로도 쑥을 캐는 모습, 정확히 200g씩 나누는 손길, 그리고 잡초와의 싸움까지. 식재료는 단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이며 문화이고 철학이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쑥을 어루만지며 했던 말,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가 다 이 풀에 있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글이 출간된 후 저는 놀라운 반응을 접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메일을 보내왔고 심지어 라디오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요리 철학이 바뀌었나요?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감탄하던 화려한 플레이팅과 복잡한 조리법, 이면에 더 근본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음식은 생존과 공존의 역사였습니다. 2달 후 저는 레스토랑 비평을 위해 파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셰프가 무슨 말인가 하려는데 메뉴판에서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뭔가요? 한국 쑥을 활용한 봄의 테린이라고 되어 있네요. 셰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칼럼을 읽고 영감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쑥을 직접 공수해왔죠. 정말 놀라운 식재료더군요. 저는 그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프랑스식 테린에 쑥의 향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맛은 훌륭했지만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한평 할머니들의 쑥밥에서 느꼈던 그 깊은 울림이 없었어요. 좋은 시도예요. 하지만 이 쑥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셰프에게 한평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들의 손에 깃든 지혜,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쑥이 지닌 역사적 의미까지. 셰프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담은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단순한 쑥 모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소박한 것 속에 가장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베란다의 쑥을 살폈습니다. 쑥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자라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봄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제 3번째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쑥을 기르며 저는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한평 할머니들의 지혜와 삶의 철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먹는 것이다. 이것이 한평의 할머니들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훈을 프랑스의 식탁에 심고 있어요. 마치 베란다의 쑥처럼 이 철학도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